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두면서 경찰서에 취재진과 유튜버가 몰렸습니다. 다혜 씨는 만취 운전에 신호 위반과 불법 주차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호 지시 위반이나 난폭 운전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MF 사태의 중심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대표를 시켜주겠다고 회유하면서 매달 수백억 원 유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구영배 대표 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 관련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2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장중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예상치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서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일부 예상과 달리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난폭 운전과 신호지시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경찰 출석 가능성에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등 50여 명이 몰렸습니다. 문 씨는 그러나 자신을 향한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듯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문 씨의 구체적인 행적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사고 당일 경찰은 문 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간단히 조사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운전한 것이 확실하고 동승자는 없었다면서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차량인 택시에서 블랙박스도 확보한 경찰은 문 씨가 출석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거나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난 것은 난폭운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건 신호지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 씨는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 차량을 불법 주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난폭운전은 물론 신호지시 위반, 불법 주차 혐의까지 제기되는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장시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이 두 회사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며 자금을 착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구 대표는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대표를 시켜주겠다고 회유를 하거나 TMF에 매달 수백억 원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위메프 인수를 앞두고 있던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위메프 창립 멤버였던 류화현 씨를 만나 내 말을 잘 따라오면 3개월 뒤 대표로 임명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류 씨는 3개월 뒤 위메프의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구 대표는 비슷한 시기 류광진 티몬 대표도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 대표 등이
Q10과 Q익스프레스의 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프에서 월 200억 원, 티몬에서 월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컨설팅 비용을 가장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등 구 대표가 티몬, 위메프의 자금을 Q10에 유출하는 방안을 점점 구체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광진 대표 측은 Q10이 전반적인 운영을 꽉 쥐고 흔들었다며 지시받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가 회생 절차를 피해 회복 절차가 아니라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자신들을 구속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서로 대화한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사태의 정점인 구 대표와 공모관계인 류화현, 류광진 대표 등이 도망하거나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나씩 따져볼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막이 오른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관련 업체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감장에 김 여사 의혹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감이 본격화하자 예고한 대로 증인 불출석 문제부터 지적하며 즉각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의 후원업체이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21g 대표가 나오지 않자 직접 집행에 나선 겁니다.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소동이 빚어졌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위원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탄핵을 추진해놓고 국회로 부른 건 슈퍼 갑질이라는 여당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여당이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수사도 재소환됐습니다. 김혜경 씨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3년 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어요.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당이 이 대표 응급의료 헬기 이송 논란을 제기하자 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을 언급한 뒤 복지는 이미지 만들기용이 아니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첫날 국감에선 의료대란 해소 대책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김 여사 의혹이나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방점이 찍히면서 향후 국감도 정쟁으로 흐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현역 의원 20여 명과 회동한 걸 두고 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윤계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친한동훈계는 대체로 이번 만찬회동을 사실상의 첫 세력 결집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연대의 끈이 느슨했던 친한계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역 의원 2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선 한동훈 대표하고 끝까지 간다는 등 단합을 강조하는 발언이 다수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한 대표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결속이 일단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내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받던 한 대표도 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에게 믿고 따라달라는 당부를 한 데 이어 다음 날 곧바로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을 소집해 오찬을 한 건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행보란 해석입니다.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더 돈독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친한계가 본격 새몰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자 친윤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공개 비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날 친한계가 결집을 시도한 데 대한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굳이 이 시기에 꼭 그 만찬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그 과거의 전례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겠다 이래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소집한 윤리위원회는 공격사주 의혹의 당사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당무감사위원회에 넘겼는데 이를 두고도 뒷말이 흘러나옵니다. 이미 탈당을 하고 서울보증기금 상근 감사직까지 사퇴한 사람의 사건을 굳이 키우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한 대표를 콕 집어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여권의 분열을 파고들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야권의 공세와 친윤계의 반발을 뚫고 친한계 새 확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 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낮은 인용률 등을 고려하면 기존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서 검찰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선물과 전후 이뤄진 각종 요청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다는 김 여사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는데 처분 닷새 만에 고발을 진행한 서울의 소리가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은 부당함으로 인해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란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고검은 기존 불기소 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피는데 항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고등검찰청에 새로 접수된 항고 사건은 모두 18,000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건 1,500여 건으로 전체 8% 정도였습니다. 재항고 역시 지난해 1,100여 건 접수됐지만 재기수사 명령이 난 건 25건으로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법원에 직접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재정 신청도 할 방침이지만 역시 인용이 쉽지 않습니다. 재정 신청 인용률은 고등검찰청 항고 인용률보다도 훨씬 낮고요. 법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정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할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 신청 2만여 건 가운데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건 121건으로 전체 0.5% 수준이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소속 부대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앞서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상병 유족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섰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대남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시민들 피로감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통일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으로 종이 조각들이 흩날리며 떨어집니다. 거리 곳곳에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경찰관들이 일일이 수거에 나섭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낙하물입니다. 갑자기 근처 건물에서 뭔가 퉁퉁 소리가 들리길래 하늘을 보니까는 그 검은 비닐봉지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직격으로 맞았으면 크게 다쳤겠다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북한의 풍선 도발은 불과 사흘 만으로 지난 5월 말부터 시작해 올해 누적 횟수는 20차례가 훌쩍 넘습니다. 이번엔 120여 개가 살포돼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낙하물 80여 개가 확인됐고 내용물은 대부분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위해 물질은 없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화재 피해도 이어진 상황이라 낙하물 분리를 위해 풍선에 달아둔 발열 타이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은 타이머 열선에 화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화재 위험은 있다면서도 폭발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며 일부 무기화 우려엔 선을 그었습니다. 폭발이나 펑 이렇게 보도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주 미량의 화약 성분이 비닐을 녹이는데 도움을 주는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두고 도발과 위협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은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기 위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대적 이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만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아직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하진 않고 있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개헌 수위와 추가 조치 내용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 승인과 함께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에 휴학 승인, 학제 개편까지 일단 당근 책에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과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바람대로 휴학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온다면 내년 1학년은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학 승인으로 2030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정을 1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과정을 획일적, 강압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은 터무니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 농단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교육부가 정당한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 일정상 5년으로 단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18,000명의 휴학 의사를 확인하려면 내년 2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의 내년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처방이 이번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029학년도 대입 계획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 계획 발표를 불과 5달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대화 상임위원 등 진보 성향위원 5명은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준 상임위원 등 보수 성향위원 7명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발표라며 국교위를 흔들고 발목 잡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승용차가 고속도로 나들목을 거꾸로 들어가면서 7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역주행을 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차 한 대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고 머뭇거리면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향을 꺾어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이어 1톤 화물차를 포함해 차량 7대가 부딪히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고가 난 차량 앞부분은 이리저리 깨지고 갈라지고 움푹패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A씨가 역주행한 고속도로 진출로인데요. 진출로를 따라 내려간 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여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1시간 반 정도 출근길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된 역주행 운전자 40대 A씨가 사고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터인 공사장으로 출근하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로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유출로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우회전 사고에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 급 차로 변경에 역주행까지 하면서 위험천만하게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한밤중에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뒤에도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를 했는데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멈춰선 차량에 다가서자 차로를 바꿔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합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려 하자 빈틈을 노려 또 도망갑니다. 경찰차 석 대가 도주로를 완전히 막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하지만 정차 후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서야 3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경찰 사이의 한밤중 추격전. 2.5km를 도주하던 차량은 이곳에서 멈춰 섰는데요.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이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리를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언행도 이제 혀가 완전 꼬부라진 상태로.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3차례 모두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이 걸릴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사실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본인이 혐의를 회피하는 그런 또 의도도 숨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거나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들면서 사회적 피해와 비용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처분은 여전히 가벼운 편이어서 실효성이 적은 만큼 면허 재발급 원천 금지와 구속 수사 원칙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도 평택 청부급에 있는 1층짜리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전동 킥보드, 폐배터리 등 300여 개가 타면서 소방출산 760만 원가량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쌓여있던 리튬 배터리에서 열 폭주 현상이 생기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걷어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거둔 나랏돈이 최근 5년간 모두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 결손액이 모두 3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결손 처리 사유를 보면 시효 만료가 37.5%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거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5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허그는 2021년과 23년에 각각 3,90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에 이어서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 출자를 포함해 4조 7천억 원을 출자받았습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내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피트한 반대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또 강한승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중개 수수료율을 올리는 등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보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와 원전 협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되는 말라칸 양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1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우리 군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방과 방산, 해양 등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경제 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영역도 확장하기로 하며 이를 구체화할 양해각서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이 역점 추진 중인 대규모 교통과 교량 건설 사업에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필리핀의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양국이 윈윈하는 이와 함께 40년 전 미국 원전 사고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맺고 원전 협력도 가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이 밖에도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과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 확보에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르코스 대통령 주최 국빈 오찬을 하며 정상 친교를 다졌습니다. 필리핀에서의 1박 2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인 싱가포르에서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닐라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완연한 가을 날씨. 낮에는 활동하기 좋지만 아침 저녁은 춥게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기 때문에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우려도 큰데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10월.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와 얼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5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번 주 서울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파주와 철원, 거창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15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북쪽에서 이동해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호흡기 증상하고 그다음에 또 심혈관 증상이 있을 텐데요. 그 온도를 잃기 쉬운 머리랑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은 모자를 쓰거나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 40도 이하의 물을 이용하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내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늘어날 때는 기관지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식습관과 함께 비타민,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류의 과일을 섭취하시면 좋고 또한 신선한 채소를 가능하면 몇 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이제 우리가 그 등푸른 생선처럼 단백질이나 이제 오메가3 등의 이제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고.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가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이른 새벽보다 해가 뜬 뒤인 오전 10시 이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소환 조사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르면 오늘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밝혀진 게 나오고 있죠? 네. 이미 보도가 많이 됐죠. 41세 문다혜 씨 5일날 새벽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택시하고 추돌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0.14, 0.08 이상부터 면허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이 7월 오늘 조사를 원래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마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게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가 조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만약에 택시 기사분이 대물 피해 이제 소위 그 견적서만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위험운전 치사상이 뭐냐면 음주나 약물로 운전을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그 형량이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분이 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험운전 치사상에 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 채집이 돼서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 택시 기사의 진술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제명 혐의를 적용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문다혜 씨를 출석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 조사를 하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할 그 기간을 좀 텀을 주고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건가요? 사실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정해놓은 게 그 굉장히 많은 양산하는 교통사고 관련한 그 과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의가 아닌 가실사범에 대한 형사 이 전력자를 만들지 않게 한 방편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에 들고 12개 항목이 아니면 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검찰이 송치가 되거나 또 검찰이 설령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이 돼서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꽤 중하지 않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네, 보다 명확한 진단이 필요
치료하겠지만 일단 그렇죠. 보도된 바로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나오긴 합니다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형량이? 지금 보통 이제 대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큰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물 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위험운전 치사상 같으면 이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지금 음주 사고에 대한 우리가 유명한 그 김호중 씨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건데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 지금 문다혜씨는 뺑소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을 입혔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불구속 기소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면서 음주 여부를 경찰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CCTV를 보다 보니까 불법 좌회전한 뭐 그런 정황도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뭐 그 추후에 나타난 그런 영상 속의 범법 행위 이런 것도 다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뭐 장애과가 말씀하셨지만 100% 그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우회전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우회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좌회전을 해서 사실은 역주행 가능성도 있고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신호 위반 처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신호 위반은 이제 범칙금 7만 원에 이 벌점 15점의 수준인데 지금 나가는 영상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잘못하면 역주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점선이 있는 이 신호 위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이 넘어가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중앙선 침범 내지는 신호 위반으로 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신호 위반한 것도 지금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신호 위반한 정황도 보였지만 우회전 차선, 2차선에서 좌회전한 건 어떤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신호 위반도 되지만 중앙선 침범을 해버리는 차선 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큰 처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스티커 발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라도 용산경찰서 교통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스티커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저 운전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가 0.149%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0.03이면은 면허 정지, 0.08이면 취소.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면허 정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의 한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이 정도라면은 보통 사람이 0.149% 알코올 수준을 보일 때 그 행동이나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점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제 교통 그 사고라든가 음주 주치자들의 행태나 그 행동 패턴을 보면 보통 0.14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2배가 뛰어넘는 수치가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5-6시간 정도의 소주로 친다라고 하면 적게 잡아도 4병 이상을 마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그 걸음을 걷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하면은 브레이크나 엑셀러레이터 이걸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취 상태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돌발적으로 어떤 물체나 사람이나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그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2배 내지 3배 정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모든 매체에 탑 랭크된 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CCTV 영상을 보면 비틀거리면서 걷는 게 30m 정도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술에 취한 모습이었는데 술자리에 동행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제 게스퍼라는 차량인데 저 차량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끄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한국 문화 정서상으로 보면 뭐 수입차나 외제차나 대형차 같으면은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게스퍼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별로 관심 두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차에 왔던 식당 주인의 그 한 매체에 보도된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남성과 같이 동행을 해서 술을 마셨는데 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켰는데 그 남성은 소주 반 병을 마시고 나갔고, 그리고 이제 문다혜 씨는 뭐 30여 분 뒤에 이제 나갔다고 하는데, 아마 이 상태, 소위 3차까지 왔다라고 하면 6시간 정도에서 많은 술을 마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 주치 정도, 만취 상태의 그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 경찰 캐스퍼가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그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인도받았던 그 장면이 또 보도된 것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차량인데 그거를 지금 문다혜 씨가 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2021년 이제 그 10월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로 이제 만들어진 차량이라 그래서 원래 1호로 했는데 아마 두 번째로 그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언론의 보도가 있죠. 예. 근데 올 4월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계속 운용을 하시다가 올해 4월달에 이 문다혜 씨에게 이제 양도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뭐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또 압류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보도 매체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그 가태료라든가 가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은 이 사건하고 뭐 크게 관련성은 없지만 예. 어쨌든 올해 4월달에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양도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운행을 한 시간은 길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얼마나 체납을 하면 압류 처분이 나오는 겁니까? 뭐 사실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뭐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다하게 쌓였을 때 이 압류 처분이 통보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뭐 경찰서 교통계에다가 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압류 조치가 그 지자체에서 내려지기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압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후에 이런 어떤 과태료를 납부나 납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경찰은 뭐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뭐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왜냐하면 뭐 특별히 문다혜 씨기 때문에 다른 뭐 방식으로 소환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뭐 다른 방식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 말을 해서 지하 통로나 뭐 몸을 그 은폐나 은신을 시켜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법 절차에 따른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문다혜 씨가 뭐 포토라인에 서는 거라든가 이런 걸 사실은 경찰에서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언제 출석을 한다는 기자들이 충분히 알게 되거든요. 또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포토라인은 아니지만 포토라인 서는 것처럼 아마 플래시라든가 기자들의 취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절차대로 하겠다는 거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하면 출석 일자를 조율을 해서 그다음에 혐의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채집이라든가 채증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술집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네. 굳이 불법 주차를 7시간 동안 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 문다혜 씨가 불법 주차를 6시간 이상 해놓은 곳은 어떻게 보면 공사장 인근으로서 특별히 많은 차량의 통행에 이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문다혜 씨가 이용을 했던 식당이라든가 업소에는 이 고객 전용 주차장이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 이 새벽까지 불법 주차를 6-7시간 해뒀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이 근방을 많이 왔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술집이라든가 어떤 업소를 다녀간 뒤에 그 다음에 차를 끌고 가겠다, 아니면은 정말 그 대리 기사를 불러서 가겠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주차하는 장면, 술을 마시고 걸어 나오는 장면, 그리고 불법 좌회전하는 장면 모두 CCTV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할 것 같고, 또 검찰은 다혜 씨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전주지검에서 이제 뭐 이름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 사이
이 서모 씨 타이스타제 불법 채용 부분, 이제 이 부분인데 결국 문다혜 씨가 현재는 지금 압수수색을 지난달 30일 날 했거든요. 예. 8월 30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이 뇌물 피의자로 이제 적시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검찰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이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전주지검에서 타이스타제 불법 채용 의혹이라든가 뇌물 수수에 대한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용산이기 때문에 뭐 중앙지검이나 서부지검인데 여기에서 또 이 교통사고 처리 관련한 이 사건을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네.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 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데 대해서 더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른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택시 추돌이나 충돌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도가 크게 될 상황이 아니죠. 그 이혜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윤창호 그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그 전체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현실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재범이라든가 이런 강화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보도가 됐었던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격앙된 그런 어떤 여론의 나쁜 영향을 받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저희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서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소주 2병만 마셨고 한 병은 뭐 그냥 뚜껑만 까놓고 하나는 그냥 뚜껑도 그대로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 그 피의자를 구인을 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갈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출석할 때.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뭐 소주 4병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거는 이틀 후의 얘기인데 경찰이 이런 부분에 이제 범행 구중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주 4병을 마셨는지 그 조례동에 있는 이 박대성 가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식탁 위에 안주와 소주가 4병이 있었는데 2병은 비워져 있는데 1병은 뚜껑이 따져 있었고 그대로 술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1병은 아예 뚜껑을 열지 않고 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주를 2병을 마신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4병을 마신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본인이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스스로 이 진술했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심신미약이라든가 형의 어떤 감경을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박대성이 범행 저지르기 20분 전에 경찰과 면담을 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를 했죠. 이 부분은 이혜진 앵커가 이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 야간 시간에. 그런데 이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징후가 보인다라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박대성이 경찰에 난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징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어떤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따독거리고 돌아왔는데 20분 만에 결국 이 범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인데 경찰도 심야에 많은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일이 대응을 해서 끝까지 어떤 사안을 규명하거나 그다음에 이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이런 상태가 아마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인력과 뭐 여러 가지 사건 그 처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아쉬운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또 피해자 여성이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뒤에서 수상한 남자가 쫓아온다. 이걸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지금 17세 여고생 3학년입니다. 지금 10여 분간을 박대성이가 뒤쫓아갔죠. 본인이 술 2병을 마시고 지금 흉기를 안에서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도가 있는 옆길을 뒤쫓아 간 건데 아마 따라오는 걸 이 학생 피해자 여성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야,
지금 뒤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뭐 흉기를 들은 게 아니냐는 굉장히 겁먹은 소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뛰어다니는 소리,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뒤쫓아오니 10여 분 만에 그 주차장 쪽에서 피해를 당하는. 그러니까 소위 흉기에 뭐 가슴과 그다음에 이제 복부라든가 이런 곳을 찔려서 결국 그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을 했는데 박대성은 도망을 갔죠.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으나 병원에 가서 심정지 상태로 결국 사망을 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누군가 이렇게 뒤쫓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방송 매체 출동을 할 때 심야에 특히 여성 혼자 외출을 할 때는 112 단축키를 지정을 해놔라. 그러면 112 단축키를 지정해서 수상함을 느끼면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상황실에 이 소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위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3분 내에 출동을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익혀놓고 특히 심야 시간에 여성 혼자서 외출을 하는 이런 부분에 112 단축키를 저장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TMF 경영진이 오는 목요일에 구속심사대에 오릅니다. 혐의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미정산 지급, 사실은 그 Q10의 구영배, 그다음에 TMF, 그다음에 팀원 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1조 5,950원 상당 정산 대금을 편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경법상에 예를 들어서 판매 대금 671억 원을 빼돌려서 타기업 인수에 활용을 했고 또 다른 계열사의 일감을 692억 원대를 몰아줘가지고 손해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경법은 50억 이상은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조 5,950원이지만 피해자가 33만 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벌써 4년 전부터 이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세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걸 밝히지 않고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배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YTN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은요, 구영배 Q10 대표가 내 말 잘 들으면 대표시켜줄게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TMF에게는 매달 수백억 원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Q10의 구영배 대표가 뭐 회의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그 팀원이라든가 IMF 이런 어떤 대표 될 사람들에게 뭐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대표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돌아가면서 만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팀원이나 IMF에 200억 상당을 이용하고 또 매달 50억에서 이 100억 상당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 미정산 지급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부당한 자금을 확보를 한 거죠. Q10이나 Q익스프레스 또 자금 확보 방안인데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당하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이 영장 청구를 한 것이죠. 예, 검찰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TMF 경영진이 일찍이 정산지원 징후를 감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류화현 대표의 경우 재무관리 권한이 없다면서 최종 책임자로 구대표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거는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유화현 IMF 대표하고 이제 유광진 팀원 대표가 어떤 거냐면 지난 8월 30일 날 그 해생 방안 이게 뭐냐면은 그 재무 구조 조정 자율 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ARS입니다. 해생 법원에서 하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 회피에 급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국회 이제 그 출석을 해서도 우리 회사에 재무팀이 없어서 그 정상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구영배 이 Q10 대표도 사실은 재무 담당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조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사업에 부당한 유용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33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두 피해를 입히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조 원이 넘는 형태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지금 배임이나 횡령은 특경법상 적용을 했거든요. 50억 이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최대 형이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혀 그 변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절대로 영장이 기각될 리도 없고 이 영장 청구된 세 사람 모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도움 말씀에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제법 서늘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환절기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내륙 쪽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구는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과 대구도 24도, 광주는 23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한글날인 수요일에는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막이 오른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관련 업체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감장에 김 여사 의혹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감이 본격화하자 예고한 대로 증인 불출석 문제부터 지적하며 즉각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의 후원업체이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21g 대표가 나오지 않자 직접 집행에 나선 겁니다.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소동이 빚어졌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위원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탄핵을 추진해놓고 국회로 부른 건 슈퍼 갑질이라는 여당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여당이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수사도 재소환됐습니다. 김혜경 씨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3년 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어요.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당이 이 대표 응급의료 헬기 이송 논란을 제기하자 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을 언급한 뒤 복지는 이미지 만들기용이 아니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첫날 국감에선 의료대란 해소 대책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김 여사 의혹이나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방점이 찍히면서 향후 국감도 정쟁으로 흐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비선 실세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의혹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파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더 확실히 드러났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수시로 찾아 정치적 조언을 했고 인사판을 짰다는 명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비선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비선 실세 명 씨의 손이 국정과 집권 여당 공천에 얼마나 스쳤는지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실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후보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논란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내비쳐온 민주당이 대선을 2년 반이나 남기고 집권 플랜 본부를 띄운 것도 맞닿아 있던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합을 맞추지 못하는 걸 보면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여권발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 전쟁입니다. 무정부 시대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한 작업이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게 명백해졌다고 역공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사하는 건 여러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정상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선거로는 권력을 잡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화 군수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파일을 고리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무죄를 위해 법원에 로비하고 지지 조직을 관리했으며 불법 정치 자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나타났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이화영 부지사, 또 김성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또 뇌물공여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도 연일 문제 삼으면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건 결국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국민의힘의 이재명 방탄을 키워드로 한 여야의 삿바 싸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토르 엠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선정됐습니다. 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난치병의 차세대 치료제 분야로 주목을 받는 마이크로 RNA 연구 공로를 인정해서 빅토르 엠브로스 등 2명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증원 필요성을 적극 언급했다며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건의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획일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신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단축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대학이 선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해 교육과정 단축에 대한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학생들은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안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손정호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휴학기의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건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요이자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협은 또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 일정상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일부 예상과 달리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난폭운전과 신호지시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경찰 출석 가능성에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등 50여 명이 몰렸습니다. 문 씨는 그러나 자신을 향한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듯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문 씨의 구체적인 행적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사고 당일 경찰은 문 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간단히 조사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운전한 것이 확실하고 동승자는 없었다면서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차량인 택시에서 블랙박스도 확보한 경찰은 문 씨가 출석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거나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난 것은 난폭운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건 신호지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 씨는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 차량을 불법 주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난폭운전은 물론 신호지시 위반, 불법 주차 혐의까지 제기되는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장시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걸 두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는 검찰이 괴롭힌 탓이란 말까지 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좌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죄업을 돌아보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항고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주장에 소도 웃을 거라며 검찰이 환골탈태해 뇌물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고검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피는데 항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선물과 전후 이루어진 각종 요청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 초대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선물 수수 시점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서로 연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두 회사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며 자금을 착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구 대표는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대표를 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티메프에 매달 수백억 원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위메프 인수를 앞두고 있던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위메프 창립 멤버였던 류화현 씨를 만나 내 말을 잘 따라오면 3개월 뒤 대표로 임명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류 씨는 3개월 뒤 위메프의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구 대표는 비슷한 시기 류광진 티몬 대표도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 대표 등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의 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프에서 월 200억 원, 티몬에서 월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컨설팅 비용을 가장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등
구 대표가 티몬, 위메프의 자금을 큐텐에 유출하는 방안을 점점 구체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광진 대표 측은 큐텐이 전반적인 운영을 꽉 쥐고 흔들었다며 지시받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가 회생 절차를 피해 회복 절차가 아니라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자신들을 구속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서로 대화한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사태의 정점인 구 대표와 공모관계인 류화현, 류광진 대표 등이 도망하거나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나씩 따져볼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10여 년에 걸쳐서 회사 돈을 빼돌려 미술품 구매나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홍원식 전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홍 전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간부 3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회사 자기 자본의 2.97%에 이르는 20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가 허위 광고 논란으로 물러났는데 올해 초 최대 주주가 바뀐 상태에서 내부 감사를 벌였다가 횡령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남양유업 사측 관계자와 이광범, 이원구 전 대표를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유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10여 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돈은 홍 전 회장이 해외여행이나 미술품 구매 등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회사 돈으로 구매한 수백억 원대 미술품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홍 전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440억 원대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만 주가가 25% 떨어졌는데요. 분기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하락이자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충격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영향이 큽니다. 최근 2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였던 2022년 3월 25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난 9월 한 달 외국인이 팔아치운 삼성전자 주식은 9조 원가량입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에 증시가 폭락했을 당시와 비교를 하면은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장중 5만 원대로 주저앉으면서 휘청거렸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장 후반에 6만 원 선을 회복했지만은 SK하이닉스가 6% 이상 오른 것과 비교를 하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환홍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 초반 59,500원까지 내려가며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5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에 바로 6만 원 선은 회복했지만 외국인의 5천억 넘는 순매도에 밀려 전 거래일보다 0.66% 오른 6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3일 이후로 20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7월 초 87,800원까지 치솟던 주가가 6만 원대로 주저앉으면서 유가증권 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는 6만 4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고
10만 전자를 부르짖었던 국내 증권사들도 대부분 목표 주가를 10만 원 아래로 내렸습니다. 시장에선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예상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열풍에 급부상한 HBM 시장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빼앗긴 데다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야만 엔비디아 공급이 되는데 그게 기존 반도체보다 단가가 3-4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납품하지 못하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지금 밀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반면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꼽히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6% 이상 올라 3거래일 만에 1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증권사들은 3분기 영업이익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근소한 차이로 앞지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 면적 감소에 3년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 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쌀 생산량이 올해 줄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재배 면적은 관련 통계가 공표된 1965년 이후 역대 가장 작습니다. 평균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배추 소매 가격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8,7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오늘 기준 배추 상품 한 포기 소매 가격은 8,79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54원 내린 것으로 배추 소매 가격은 지난달 30일부터 4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 평년보다는 18%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8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3%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는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510.1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CATL과 비아디의 경우 1년 만에 25% 이상 몸집을 키우면서 글로벌 점유율 1, 2위 자리를 지켰지만 일본의 파나소닉은 22% 넘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이 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중국에서 피살된 한인의 8배 가까이 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뒤 저수지에 수장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 역시 한국인들로 공범을 모두 검거해 국내로 데려오는 데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피의자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태까지 수사 사항을 종합해서 수사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포가 살인 사건으로 숨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살인 사건으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숨진 나라는 필리핀으로 최근 10년 새 38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인데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해된 한국인의 8배 가까이 됩니다. 살인을 포함해 강도와 납치,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인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중국이지만 필리핀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피해만 놓고 보면 이 역시 필리핀이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현지 우리 공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범죄 행위로부터 우리 교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사관과 우리 외교당국이 필리핀 측과의 사법공조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지난 2016년 한국인을 살해한 현지 경찰 간부가 재판 끝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부실 대응 지적에 대해 필리핀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통화나 면담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악성 민원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의뢰로 행정안전부가 대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4,280명을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6%가 민원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면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K-팝 콘텐츠의 안무 저작권과 관련해 주요 기획사 대표들이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무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오락가락 행보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한 공천 방침 번복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인데요. 자칫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가운데 적어도 10명 이상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재 선거 때는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을 아예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려다 여론이 나빠지자 다시 공천 배제로 돌아섰습니다. 대상에는 아베파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총선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게 한 뒤 시간을 두고 신중히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재 당선 직후 곧바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밝혔습니다. 신政権はできる限り早期に国民の審判を受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10月27日に解散総選挙を行いたい。 야당은 이시바 총리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この臨時国会は国民の政治の信頼を取り戻すための臨時国会にし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全く議論せずに解散するっていうのは、これはあまりにも臭いものに蓋をすると言ってしか思えない。 이시바 총리의 이런 행보는 최근 금리를 둘러싼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데 찬성하는 듯 했지만 지난 2일 일본 은행 총재를 만난 뒤 생각을 바꿨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논할 환경이 아니라는 발언에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출범 직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1%로 아소 내각 다음으로 낮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당내 불안한 기반 속에 평소 소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오는 27일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하마스의 전쟁 1년을 맞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 맹렬한 폭격을 이어가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총격 테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현지 시간 6일 영상입니다. 헤즈볼라 거점으로 지목된 레바논 남부의 건물과 자동차를 거침없이 타격합니다. 수도 베이루트를 향한 공습도 여전합니다. 지난 1년간 하마스 세력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을 맹렬히 치고 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도 로켓 여러 발을 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북부 요격 시스템에 막혔고 주택 한 채를 파괴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לפני שנה אנחנו ספגנו מכה איומה וב-12 החודשים שעברו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מקצה אל קצ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알 아크사 순교자 사원이 공습을 받아 21명이 숨졌고 부근의 학교도 폭탄을 맞아 4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서는 가자 지구나 레바논처럼 될 수 있다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베르쉐바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총과 흉기로 무장한 괴한의 난동으로 19살 여성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베두인족 마을 출신의 29살 이스라엘 국적자로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지난 2015년 이 지역에서 총격을 벌인 테러범의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אני קורא לראש הממשלה להעביר עוד היום את החוק שהצענו לגירוש משפחות מחבלים. אנחנו רואים בסיפור הזה. 이스라엘은 하마스 기습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금도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는 폭격과 총성을 피해 집을 떠나는 피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정든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미래가 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레에 세간살이를 빼곡히 싣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가족들. 아이까지 힘겹게 짐을 지고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모두 떠나라고 경고한 뒤 집을 나선 겁니다. 폭격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피라는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من 7 أكتوبر ليومنا هذا 12 مرة، هاي المرة ال 12 أنا بطلع فيها أنا وأولادي 8 أنفار بنتشنطط زي هيك بنترمى بالشوارع وما عارفين وين بدنا نروح. لوقت ايش؟ فيش بنية تحتية، فيش ماء، في مجاعة، في قتل، احنا مع السلام، احنا بنقول للعالم انظروا إلنا بالرحمة. 이스라엘과 지상전이 시작된 레바논에서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튀르키예에 도착한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합니다. Tripoli tarafından gittik. Bir hafta beklettik. Gemi geldi. Sonra burası çok şükür.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은 약 2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전쟁의 상흔은 이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We have also worked with WHO in providing trauma kits for people that are either injured or have gone through a lot of psychological pressure, especially children. 전 세계가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총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피란의 삶도 속절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이스라엘 전역에서 추모 행사와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에서는 지난해 하마스의 기습이 시작된 아침 6시 29분에 맞춰 2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비슷한 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인질 가족 수백 명이 모여 인질 석방 협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집에서 전기장판 꺼낸 분들 많죠. 고열을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자칫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노란색 베개 속 한쪽 귀퉁이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베갯잎까지 그을렸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올려놨던 라텍스 베개에 불이 붙은 겁니다. 라텍스는 열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과거 실험에서도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자 1시간도 되지 않아 온도가 180도까지 치솟고 안쪽이 그을리며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불이 이제 옮겨 붙을 정도의 온도가 아니더라도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열이 이 라텍스에 계속 축적되다 보면 열 축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주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장판 관련 화재는 매년 200건 안팎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라텍스나 메모리폼, 두꺼운 이불처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함께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 또 사용할 때 접힌 부분이 있으면 온도가 크게 치솟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펼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도 접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둘둘 말아서 보관해야 내부 열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요즘에 어느 자리를 가도 거론되는 인기 예능 넷플릭스 요리 경쟁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입니다.
최종 우승자 공개를 하루 앞두고 제작진과 출연 요리사들이 한데 모여서 인기 비결을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리 경쟁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유명 요리사들이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오직 요리가 주인공일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당연히 심사위원인 줄 알았습니다. 예능 캐릭터도 아니고 요리만 열심히 하면 빛나게 되는 프로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작진이 집중한 부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션을 설계할 때 가장 큰 전제는 맛으로 대결한다, 맛으로 승부한다인데 숨은 고수 흑수저와 유명한 백수저 요리사가 계급 전쟁을 벌인다는 게 프로그램 핵심이긴 하지만 공교롭게 단계마다 흑백 요리사 합격자 수가 똑같이 나오면서 오로지 맛만 따진다는 기획 의도가 흐려질까 되레 걱정했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엇갈리기를 되게 원했어요. 사실은 4대4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도한 거는 전혀 없다는 점에. 그러다 보니 화제의 장면도 밈이 된 발언도 출연진이 아닌 음식들입니다. 사실 이걸 짤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중국 요리 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뿌듯하긴 합니다. 물고기. 뜨거운 인기만큼 연출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도 제기됐는데 특히 한식 요리사들이 두드러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에는 김장인 요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내려면 각자 위치에서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으로서의 뭔가의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출연 결정에 대한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 경연을 펼쳤다는 출연진들. 가게 예약 문의가 빗발치는 지금이 얼떨떨하다며 요식업계가 계속 활기를 띠길 무엇보다 바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LG가 반격에 성공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죠. 플레이오프 진출에 분수령이 될 3차전에서는 LG는 중심 타선의 부진을, KT는 수비 실책을 극복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투수와 번트를 놓쳐 주자를 내보내고 단타성 타구도 뒤로 빠뜨려 대량 실점을 혼납합니다.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KT는 내외야 할 것 없이 수비 실책을 4개나 범하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한 점 차로 진땀승을 거둔 1차전에서도 KT는 포수와 내야진의 실책으로 한 점을 혼납해 자칫 역전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3차전을 앞두고 KT가 실책에 마음을 졸이는 이유입니다. 초반에 좋은 흐름 갔는데 좀 뼈아픈 실책이 나와서 경기 흐름을 준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LG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 방으로 역할을 해줘야 할 중심 타선이 침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 김현수는 이번 시리즈 2경기에서 8번 타석에 들어섰지만 아직 1루조차 밟지 못했고 붙박이 4번으로 기용되는 문보경도 안타 없이 삼진만 2번 당했습니다. 특히 1차전 원아웃 3루 기회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스스로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장면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영경혁 감독은 하지만 3차전에서도 타순 변화 없는 신뢰 야구를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지금 이 타순이 가장 우리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비기닝을 만들 수 있는 타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대 준플레이오프에서 두 팀이 1승 1패로 맞선 경우는 모두 6차례. 그중 3차전을 이긴 팀이 예외 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100% 확률을 선점하기 위한 3차전 선발로 LG는 최원태를, KT는 벤자민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피파가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경고성 공문에 대해서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축구협회에 대한 조치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앞서 감독 재선임 절차를 시사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과정이 아직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BTS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CCTV 영상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JTBC 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결과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영한 KBS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 공기는 서늘하겠는데요. 반면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전국에서 2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내일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이어지다가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오후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1에서 5mm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해안에서는 내일 강풍과 너울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출근길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글날인 모레는 제주도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가을에는 식욕이 더 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가을철 식욕과 날씨는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쌀쌀한 날씨에 체온이 떨어지면 에너지 소비가 빨라지고 일주량이 줄어들면 우울감을 느끼게 돼서 식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에는 포만감이 크고 체온도 높여주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좋고요. 적게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서 공복감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려면 보통 20분이 걸리는데요. 과식을 막기 위해서 음식은 최대한 천천히 먹는 게 좋고요.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는 과식을 유발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을철에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